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휴일이죠. 3월 1일 3.1절 휴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은 확실히 풀렸어요.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3월의 첫날인 오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올랐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1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날이 제법 온화해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의 하늘 흐린데요. 강원 연서와 남해안, 제주에는 오늘 낮까지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수요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가신다면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6도, 대전은 6.2도, 대구는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은 10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눈물의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한 600m를 질주하다가 지하 통로로 추락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여성은 숨지고 그 아들인 12살 아들은 숨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숨진 아이의 아빠가 국회 국민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유가족이 그 사고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했던 건데요. 엿새 만인 어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청원 동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씨가 국민청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텐데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은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제조 회사가 그 급발진 의심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운전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기계장치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네. 차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차량의 운행 시스템은 전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기계장치 잘못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뭐 망가졌거나 부러졌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잠시 오류를 일으키는 것,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 안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도 차량 제조회사 말고 비전문가인 유가족은 거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그 아버지는 이거는 차량 제조를 한 회사 쪽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법 개정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정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뭐 뚜렷하게 밝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있다니까
아니 이게 전문가도 입증하기 힘들다는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이번 청원을 계기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입니다. 이거 받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비싸다는 원성을 쌓은 인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나가면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별로 관심을 안 네. 갖거든요. 가격 없이 가시는 분들은 그럴 요즘엔 거예요. 띡하니까. 그렇죠. 근데 영종대교 상부 구간 통행료하고 하부 구간 통행료가 좀 다른데요. 네. 상부 구간의 경우에는 편도 6,600원입니다. 네. 한 번 갈 때마다. 근데 이걸 3,200원으로 내린다고 하고요. 인천 방향 하부 구간의 경우에는 편도 통행료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려갑니다. 크게 이제 내려가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크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반가워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네.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비싼 통행료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역민들 입장에서 제일 반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야 가끔 찾아가는 거잖아요. 조금 비싸도 그런가?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요. 네네. 지역 주민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영종이나 용류 지역 그리고 웅진군 북도면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한번 왔다 가면은 벌써 몇천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동안에 통행료를 내려달라 이런 원성을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는 무료 통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하고 난 다음에 내린 통행료를 인천시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재정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차량 한 대에 한해서 하루 왕복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떻게 지역 주민을 구분하느냐? 네. 이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가는데 지역 주민도 간다. 지역 주민 차량을 구분해야 될 거 어떻게 아니에요? 알아요? 차에다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나? 그럼 그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 카드를 주죠. 네. 그러니까 통행료 요금소 지나갈 때마다 감면 카드를 이렇게 띡 찍으면은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은 뒤에 차량이 쫙 늘어서게 되겠죠. 네. 교통 체증이 발생하니까요. 별도의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 주민이 지나가면 그걸 구분해서 그냥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네요. 네. 네.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데 내려가는 것도 있구나 해서 즐겁기도 한데 네. 이게 영종 인천대교가 민자도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보존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보존 금액이 다 내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일회용기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와 다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회용기의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적게는 한 2.9배, 많게는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사를 한 용기는요, 일회용기 16종하고 다회용기 4종, 그렇게 해서 한 20종 정도가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을 해봤더니 일회용기는 한 개당 많게는 29개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적게는 한 개 정도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회용기는 많게는 한 2.3개, 적게는 0.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성분이 뭔가 이것도 조사해 봤는데요.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 주 재료인 페트가 한 48%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폴리프로펠린이 28%, 폴리에틸렌이 10% 순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그리고 포장할 때 또 유통할 때 혼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제 점심 식사한 후에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할 경우 미세 플라스틱도 좀 함께 먹는 건가요? 개수를 한번 좀 제가 세드려 볼게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할 것 네네. 같은데요. 커피를 모두 한 해 동안 일회용기로 마신다라고 가정하면요. 성인 1인당 커피 잔으로 따질 경우에 소비량이
377잔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을 거기에다가 곱해보면 알겠죠. 네. 그러면 개인별로 연간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2,639개가 됩니다. 여기에 커피만 마시나요? 그렇지. 다른 것도. 그렇죠. 예. 배달도 시키죠. 뭐 플라스틱 쓰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럼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의학적으로는 네. 뭐 명확하게 검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시고 일회용기 사용할 때도 좀 일회용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기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내 건강을 지키기 그러네요. 위해서도 일회용기를 쓰지 않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 예, 훨씬 더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네요. 장애인 아나운서도 이렇게 요즘에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텀블러 챙겨야죠.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아직 현장 뛰고 네. 있는 베테랑 기자 강희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이병헌, 권상우 억대 추징금 논란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권상우 씨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후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두 사람이 탈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병헌 씨가 뭐 다른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도 세금과 관련해서 있었던 적은 기억이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세무조사는 개인 조사가 좀 달라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었을 때 네. 비정기 조사인데요. 일단 이병헌 수석사 측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사비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네. 이걸 이제 법인 회계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개인의 수익을 법인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고 또 광고 개런티도 입금 시기와 또 이걸 사용하는 시기가 좀 달라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 반박한 거 보면 이병헌 씨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병헌 씨 2018년도에 개인과 법인을 통해서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양평동에 있는 빌딩을 매입을 했다가 2021년도에 매각해서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억대 추징금 부과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연관성에 대한 일각의 그 의혹이 피어오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헌 씨 소속사 측 딱 잘랐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요. 이 추징금 부과가 탈세와 관련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병헌 씨에 이어서 권상우 씨도 이 세금 논란에 휘싸였는데 언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네, 3년 전이죠. 2020년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운동선수라던가 유튜버 또 연예인들 중에 고수익자들 상대로 이게 뭔가 좀 포착이 된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권상우 씨는 당시에 슈퍼카를 5대를 한 대당 뭐 수억 원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세금 탈루
탈세 이에 대한 의심을 좀 받았고요. 당시에 문제가 제기된 그 법인 소유 차량이 모두 수억 원대가 되는데 수억 원대. 네. 뭐 10억 남짓 세금을 물었던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 소유 슈퍼카 문제는 뭐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네네. 권상우 씨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권상우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어제입니다. 세무당국에서 이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하여 자진 납부했다라고 탈세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권상우 씨 측은요, 2020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고 문제가 된 앞서 이야기한 이 차량 역시도 전부 매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팬들이 또 많은 실망을 하거든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유아인 마약 스캔들 어디까지입니다. 유아인 씨가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약 100회 이상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년 동안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이 정도면 그냥 상습 투여 정도가 아니라 중독 수준 아닐까요? 네, 앞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던 배우 H씨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유아인 씨가 얼마나 프로포폴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H씨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19번의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는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횟수는 2배, 그러니까 기간이 2배고 횟수가 무려 5배를 넘는 아이고. 수치예요. 근데 먼저 알려진 게 2021년 프로포폴 이 투약 횟수, 유아인 씨의 횟수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73회의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얘기할 때 48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73회면 이거 일주일에 한 번도 더 넘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단순 수치로만 5일에 한 번꼴로 투약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식약처에서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투여를 하거나 처방을 하면 바로 연락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 상습투약 의심을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작년 기록만 보면 30회.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100회가량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경우는 뭐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그럴 때라던가 아니면 성형수술할 때 이 수면 내시경 형태인데요. 이거를 1년에 이렇게 많이 투여를 했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이런 문제가 과거에도 연예인들한테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2020년 9월에 어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용 기준을 통해서 월 1회 초과할 경우에 월 1회가 바람직하다. 그걸 초과할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의 프로포폴 투약의 그 권고 사항 이걸 네. 보면 1년에 12회, 2년에 2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유아인 씨는 2년 동안 권고 사항의 4배가 넘는 양을 투약했다 이렇게 돼 있고 1회 투약량도 많다 네. 이거죠 지금. 사실 이 투약량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게 거의 마약류로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리터까지 다 아주 세세하게 기입을 해야 돼요. 2021년도에 유아인 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3회의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는데요. 총 투약량 역시 4,400ml라고 합니다. 이 유아인 씨가 평균 닷새마다 프로포폴을 무려 이 60ml를 맞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수면 위 내시경을 할 때 15에서 20ml 정도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인 씨는 한 번 투약하는 횟수 역시도 일반인의 3배, 많게는 4배까지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포폴 상습
투여. 유아인 씨도 문제이지만 5일에 한 번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허락해주고 투여해준 병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쪽이 똑같은데요. 일단 병원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조사를 하면서 식품의약처로부터 넘겨받은 그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보통의 4배, 5배 네. 1년간 투여를 한 이런 기록 자체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외래 기록을 이제 대조 분석한 결과 병원 관계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처방에 따라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조사를 좀 더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다고요? 네, 유아인 씨가 소변 검사 이후에 모발 검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검사에서요, 무려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아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제3의 마약 성분까지 검출이 된 건데요. 나중에 이 한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투약한 약물이 다 이제 머리카락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3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 유아인 씨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마약이 무엇인지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유아인 씨의 소환 시기는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프로포폴이 의심이 돼서 네. 조사를 했는데 이런 제3의 마약 의혹까지 나와 있어서 뭐 원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변 검사하고 모발 검사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모발 검사를 하면 1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국가수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아마도 조사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스캔들이 터진 유아인 씨입니다. 앞으로 이 연예계 영화 혹은 뭐 복귀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사실 연예계처럼 선례가 중요한 집단이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혹은 상습 투약한 경우까지도 우리는 복귀가 가능하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대마초는 이미 밝혀졌고 제3의 마약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마약까지 있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대마와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다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이런 괘씸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유아인 씨가 앞으로 공개될 작품이 굉장히 많아서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요. 작품 활동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아인 씨 관련해서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제2의 임영웅, 황영웅의 충격적인 과거사 논란입니다. 제2의 임영웅으로 불리며 트로트 경연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황영웅 씨를 둘러싼 과거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요. 우승 후보로 점 찍어지면서 아주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황영웅 씨가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건데요. 이 활동의 브레이크가 걸린 건 상해 정가 폭로가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하지만 이후에 황영웅이 과거에 우리 학교 학생 학교폭력을 했었다. 뭐 예전에 전 여친을 폭행했었다. 뭐 군대 생활 등과도 좀 문제가 있었다. 라면서 폭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 이게 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가 저도 이게 놀랐는데 학창 시절에 자폐를 앓던 학생을 괴롭혔다. 야, 이거는 아주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아무리 과거사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불거지면 당사자는 사실 피해가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자폐증 가지고 있는 학생을 뭐 할 주장이긴 하지만 네. 뭐 죽일 듯이 때렸다.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황영웅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방송이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다음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황영웅 씨의 입장은 어때요? 네, 일단 학교폭력 이전에 불거진 것이 이 폭행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논란 그냥 지나가면 지금 절대 안 되죠. 얼마나 시청자들이 똑똑한데요. 사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 이미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먼저 했었는데요. 황영욱 씨 이 사과문을 살펴보면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뭐 사과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또 사과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폭행 논란 등이 여러 가지로 갈래를 뻗어서 논란이 된 만큼 황영웅 씨가 좀 정확한 입장과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사과를 하는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 순간 가장 황영웅 씨보다 가장 난처한 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과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결승전을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히 준비한 제작진 그리고 황영웅 씨를 아주 열심히 응원하던 팬들입니다. 황영웅 씨 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 분명히 딱 잘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불거지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이게 대부분 이제 하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앞으로 황영훈 씨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황영웅 씨는 이제 사실 어제가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네. 어제가 결승 1차전이 진행됐는데 과연 도중하차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물론 방송 전에 녹화를 정상적으로 찍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겠다 그랬는데 어제는 일단 방송이 됐고요. 물론 다음 주에 최종 결승 2차전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황영웅 씨를 보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엇갈리는 반응인데 이제 막판이다 보니까 황영웅 씨의 과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마무리 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받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평가도 어떤 심사위원이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투표를 실시간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떨어뜨려라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과했고 제작진도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본인이 사과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네. 이런 부분도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 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 의상을 보면 약간 법조인 같지 않나요? 오, 맞아요. 있어요. 그 느낌. 네, 방통법을 좀 정독하다가 출근했는데 자세한 힌트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2013년 6월 23일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 차량 절도 사건이야. 네. 이름 곽범 맞나? 예, 맞습니다. 성은? 예? 성 이름이 있으면 성이 있을 거 아니야? 성 곽씨죠? 곽씨야. 예. 곽범. 묻는 말에 대답이나 조사하면 다 나와. 형제가 어떻게 되나? 예? 형제가 어떻게 돼? 이남 일녀입니다. 이남 일녀. 네. 그 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형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예? 옆으로! 옆으로 어떻게 있어?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용.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어떻게 영상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어떤 멘트인가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유행어였잖아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반전 학벌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입니다. 오늘 법대 출신 스타들이에요. 궁금하네. 누가 있어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지 눈, 코, 입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눈, 코, 입 모아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미녀입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나르샤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나르샤 씨. 좀 약간 화장법이 비슷한데. 맞아요. 근데 법대 출신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관을 보면 왠지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이분은 보다. 네. 가수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포기한 22년 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아니 보통 법대를 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 뭐 검사, 변호사, 판사일 텐데 가수가 됐어요? 네. 제가 아는 법대 연예인은 예전에 저 최희준 씨 가수 네. 서울법대 출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오, 그러면 이분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히트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트로트 가수 서른도 씨의 권유로 가수가 되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자기야란 말을 가장 많이 한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힌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나오죠. 아이 신나죠. 이건 진짜 흥겨운 노래. 나오는 노래죠. 가수 네. 박주희 씨. 네, 맞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트로트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박주희 씨가 법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요계 법학 전공자가 트로트 가수 박주희 씨였습니다. 실제 법조인의 꿈을 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주희 씨는요, 조선대학교 법학과 출신입니다. 이 법학과에 진학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부모님이 원하셨고, 두 번째, 이건 너무 부러운 이유인데,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다였습니다. 그렇게 타이 반으로 진학한 이 법대에서 법대생으로 구성된 밴드부 풀피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박주희 씨는 법대 재학 당시에 고시반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가수에 대한 이 꿈이 아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놓칠 수 없었던 박주희 씨,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거 연습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잠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당시에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야, 법전 읽다가 트로트 가수가 된 케이스인데 아까 언뜻 그 서른도 씨가 권유했다 그랬는데 서른도 씨가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음악적 부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의 기획사에 이제 추천을 받고 갔더니 그 기획사 오디션 현장에 서른도 씨도 있었고요. 네, 스타 가수죠. 근데 서른도 씨는 뭐 아시다시피 작사 작곡을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니까 어떤 가수의 신인 가수의 특장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단 서른도 씨 오디션을 하면서 좀 괜찮다 추천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또 연습을 집중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션을 노래방에서 봤다. 제가 박주희 씨 인터뷰를 해봤더니 네. 그 당시에 그런 약간 열악한 상황이지만 노래에 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공부 잘해서 법대 진학한 딸이 갑자기 가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네. 이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박주희 씨가 처음에는요,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먼저 엄마 나 가수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꿈을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당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주희 씨가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랑 따라서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겠다라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예쁘고 이 법학도 딸이 트로트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반대를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된 후에도 반대가 아주 크셨다고 하는데요. 데뷔 후에도요. 저 같으면 박주희가 내 딸이야?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이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 직업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활동을 할 때도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해서 딸 사법고시 책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희 씨 아버지는 어떻게 아직도 가수인 딸 그 직업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뭐 자랑 삼아서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법대를 가라 그러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뭐 판사나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수를 하게 됐는데 박주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다가 몰래 활동을 시작했는데 TV에서 한참 활동할 때 지인들하고 같이 술자리에 있으면 지인들이 같이 TV를 보면서 딸을 칭찬하고 사실 당시에 2005년에인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엄청난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던 노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딸이 최고의 스타로 노래가 불려지는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아주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트로트 여신 박주희 씨를 있게 한 노래 앞서 들을 때 우리가 다 따라 불렀잖아요. 네. 자기야라는 노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의 박주희 씨를 잊게 만든 노래 자기야 아마 박주희 씨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곡일 텐데요. 이 곡을 선물해준 사람이 바로 트롯계 선배 태진아 씨였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태진아 선배님이 한 공연장에서 저를 보시더니 네. 주인은 트로트에서도 댄스가 들어간 곡을 하면 좋겠어. 태진아 선배님한테 자기야라는 곡을 받아서 정말 행운이에요. 네. 태진아 씨가 준 곡이군요. 네. 근데 요걸 주기 전에 태진아 씨가 직접 부르기도 했다면서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런 곡이 이승수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노래 2001년에 나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진아 씨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 부분을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작사는 본인이 좀 바꾸고 곡을 아들한테 이루 씨한테 맡겼고요. 물론 편곡은 원 작곡자인 이승수 씨가 좀 손을 봤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빠르고 신나게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은 좀 정적으로 서서 부르는 노래지만 이 자기야의 박주희 씨는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으로 불렀거든요. 이 노래 6개월 만에 전국을 강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 제목이 원래 자기야가 아니라 여보야가 될 뻔했었다고요. 네, 이 박주희 씨에 따르면요 원래 제목이 여보야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진아 씨가 당시 싱글이었던 박주희 씨가 여보야 사랑인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게 입에 맞지 않을 거다, 입에 착착 안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야로 바꿔줬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를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냥 부르거든요. 예인아 사랑인 거 너무 좋은데요? 이제 나알겠니? 괜찮네. 네. 이거 재밌다. 근데 이름을 어쨌든 넣으면 되는구나. 이거 저 자기야라는 노래로 완전히 행사의 여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자기야가 히트하면서 트로트계의 트렌드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노래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던가 장윤정 씨의 짠짜라 이런 노래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댄스풍의 노래가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이 자기야가 히트하면서인데요. 사실 자기야가 히트하고 박주희 씨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박주희 씨도 2001년에 데뷔해서 4년간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 이 노래 뜨고 나서 전국을 하루에 5-6번을 다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뭐 부산을 가면 또 부산에서 행사 끝나고 또 섬까지 들어가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배 타고 들어가서 또 오토바이로 또 이동해야 돼요.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기차 타고 서울에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박주희 씨가 정말 절정의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박주희 씨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사실 전국에서 자기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했을 것 같은 박주희 씨, 정작 나의 자기야는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기야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 때문이라는 이 답이었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박주희 씨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평소에는 박주희 씨에게 어휴 딸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면 아니다 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자는 결혼 늦게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속에서 그럼 나 결혼 늦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바라는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죄송한 마음이 있다. 사위 자리를 딸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사위처럼 대해달라라고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네요.
사법고시 대신 노래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성기 때가 가장 좀 그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한 말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가 히트하고 나서 정말 바빴습니다. 저도 뭐 이때 뭐 인터뷰 기사도 많이 다뤘지만 한 5, 6년 동안 정말 행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뛰어다녔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잘 나가던 가수라든가 아티스트가 문제가 된 경우는 소속사와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매니저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밖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바쁘게 뛰어다녀서 노래가 히트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텐데 실제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본인도 실제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고 좀 공백기를 좀 가졌는데요. 다시 나올 때까지 아주 꽤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거쳤고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조금 위안을 좀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쉬고 있었던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온갖 루머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자 연예인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됐다. 참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희 씨도요, 이 활동을 쉬는 동안 온갖 루머가 다 따라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쉴 때 뭐 성대 결절을 알아서 뭐 수술한 이후부터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지금은 한국을 이제 한국 연예계 거의 은퇴하고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니까 소문이 점점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박주희 씨 이런 여러 가지 루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박주희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아무것도 제가 아까 종교적인 문제 위안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의 1년간 지낼 동안에 이거를 보고 아는 지인이 동생이죠. 지인이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뭐 심심하니까 뭐 액세서리 만드는 부자재도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무슨 돈벌이보다는 그런 뭔가를 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요. 사실 그 아는 동생이 지금 매니저입니다. 다시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가수는 뭐 배우는 뭐 연기, 가수는 노래를 해야만 위로가 되듯이 박주희 씨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미스 트롯 시즌 2에도 직접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희 씨가 이제 40대 후반 접어드는데요. 아주 씩씩하게 옛 모습 그대로 다시 활동하는 모습 굉장히 보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박주희 씨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지 두 번째 스타의 눈, 코, 입도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쉽죠? 나 알겠다. 저 알 것 같아요. 우리 앞서 그러니까. 자료 화면에 잠깐 그 사람 아닌가? 이야, 맞습니다.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맨? 개그맨. 네. 주제 영상에 아까 등장하셨던 분 맞죠? 네. 이분의 유행어 하면 딱 떠오르죠. 조사하면 다 나와. 누군지 아시겠죠? 아니 바로 알죠 이거는. 황현희 씨. 황현희 씨. 맞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개그맨 황현희 씨입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황현희 네. 씨가 법대 출신 개그맨이라 그 개그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현희 씨는 관동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네. 2010년인가요? 뭐 한 10여 년 전에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자 5천만 원 상금 받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우승하면 똑똑하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언변, 위트, 개그감을 뛰어난데요. 황현희 씨가 법대를 가게 된 계기는 아주 오래전이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 네. 박상원 씨가 맡았던 극중 검사 역할을 보면서 법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법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개그맨으로서 검사의 꿈을 또 이뤄냈잖아요. 하지만 황현희 씨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법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 낙방한 후에 성적에 맞춰서 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대 지망의 진실은 황현희 씨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또 가족들은 또 기대를 또. 그럼요. 그런데 이제 또
개그맨이 됐어요. 어떤 곡절이 있었습니까? 네, 이 보수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학과에 진학을 한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찰 사무직 그리고 경찰 시험 등에 응시를 했는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뜻을 어기고 황현희 씨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하자 정말 119에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그맨 시험이 사실 한 번에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와, 맞아요. 한 번에 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우와. 네, 네. 뭐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물론 황현희 씨도 그렇고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여길 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전유성 씨가 이끌고 왔던 전유성 씨의 코미디 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당시에 뭐 개그 지망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데뷔시키는 그런 무대가 많았는데 일단 누구라도 받아준다. 이 극단에서는 그 얘기에 용기를 얻어서 당시에 극단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동기들이 신봉선 씨, 박희순 씨 이런 동기들이라고 그랬죠. 네. 같이 KBS 개그공채에 도전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붙어서 비록 공무원은 되지 못했지만 개그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보겠다 각오를 다졌던 시기입니다. 황현희 씨가 법대 출신 개그맨으로 아주 똑똑한 이미지인데 근데 말 실수 때문에 3개월 만에 하차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네,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한 황현희 씨에 의하면요. 이런 말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3시간짜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였었는데 당시 주제가 대릴사위였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기둥서방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또 빗속에 달팽이관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걸 나팔관이라고 그만 말해버렸다. 이거 그냥 개그맨이니까 이해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그래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순간 진짜 개그 프로에서도 황현희 씨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투자, 경제 이쪽으로 굉장히 맞아요, 활발히 맞아요. 활동하더라고요. 네. 뭐 100억 원대 자산가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너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제 프로그램에 황현희 씨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법대 출신 황현희 씨, 이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업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약 2년여 동안 기초부터 경제 흐름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은 정말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개그맨 시절의 수입은 매달 들어왔는데 이게 펑펑펑펑 이 재테크를 통해 이 불리면서 무려 자산이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현희 씨요. 요즘 그 단어 아시죠? 파이어족. 경제적으로 일찍 이제 독립한 조기 은퇴자인 파이어족이 됐다고 합니다. 자산이 100억이면 뭐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이미 부자의 반열에 들어선 건데. 그렇죠, 100억. 아까 보니까 이거 투자 공부를 제대로 했네요. 네.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설무대가 없어 대부분은 많은 동료 개그맨들은 뭐 유튜버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황현희 씨도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투자 전문가로 변신했는데 책을 무려 150권을 정도 읽었다 그래요. 물론 소설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소설 쓸 실력이 된다 그러는데 그만큼 많은 그 경제 흐름을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비트코인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를 해서 100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써서 100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됐을까요? 네, 경제 흐름의 판을 읽어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황현희 씨가 가장 먼저 투자한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이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입니다. 이 국내 주식이 1,300선까지 가는 것을 보고 이 국내보다 미국 주식에 이 투자금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초에,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요. 내가 언제라도 다시 주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달러를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해놨다. 투자금을 마련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귀여운 이 월급의 몇 달치를 이미 주식으로 날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이면 안 되는데 정수미 나와서. 네, 저는 이 시기에 다 날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여기 정리하는 이 시기에 들어가니까 너무 분합니다. 어쨌든 이게 저 100억대의 자산가에 등극했어요. 그러면 100억대 자산가인 황현희 씨가 생각하는 부자는 뭘까요? 황현희 씨가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시간을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게 마음의 부자일 수도 있고, 근데 황현희 씨는 이제 자산이 일단 넉넉하니까,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돈이 벌지 못할 때는 생계를 꾸려서라도 연기를 해야 되고 무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황현희 씨가 자기가 연기하고 싶을 때, 또 무대에 서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굉장히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뒤가 든든하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 너무 부러운 이야기인데요. 22년 10월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희 씨가요, 이 전체 주식, 그러니까 전체 자신의 이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배 투자 현황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부동산의 6, 현금의 3.5, 그리고 가상화폐의 0.5, 주식은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다 정리를 했다라고 22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0.5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가상화폐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날렸어요, 여러분. 너무 저는 황현희 씨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책을 150권, 100권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50권이라도 읽고 투자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 최정아 씨 포트를 한번 여기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이야기 가죠.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과연 누구일지 눈, 코, 입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 알겠어. 이분 아실 것 같아요. 나 알겠어. 네. 요즘에 뉴욕대 아닙니까? 뉴욕대? 그렇죠, 맞아요. 그죠? 이분은 2000년대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 특유의 어리버리한 백치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방송인인데요. 하지만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이재용 MC님의 말처럼 뉴욕대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건가요? 2007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끝난 이후에요. 미국으로 떠났는데 종종 방송에 출연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꽈당민정 기억나요? 거침없이 네. 하이킥에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잖아요. 자, 조사하면 다 나와 서민정 씨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 네. 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서민정 씨입니다. 서민정 씨 캐릭터 보면 변호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데뷔한 거예요? 어떻게 데뷔했나요? 네네네. 이화여대 이 법학과 네. 이 99학번 엄친딸로 알려진 이 서민정 씨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유복한 가정환경과 학벌을 언급하는 이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캐릭터와 이 백치미 캐릭터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법대 출신인 걸 내가 좀 알았다면 이런 사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면서 내가 학벌을 밝히지 않아야지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서민정 씨가 법대를 지원한 게 이게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요? 네, 서민정 씨가 사실요, 이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였다고 해요. 아나운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외모이기도 한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서민정 씨 친구가 서민정 씨에게 키 170 안 되면 아나운서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민정 씨 너무 착했어요. 이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 그럼 뉴스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변호사가 있네? 말을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에 신방과가 아니라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동안 과당 뭐 이렇게 약간 좀 과당 이렇게 민정. 뭔가 부족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 똘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캐릭터하고 잘 매칭이 되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요? 캐릭터 매칭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 데뷔 썰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연예계 대학 시절에 케이블 방송 BJ로 데뷔를 해서 연예계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방송에 이후에 데뷔한 건 MBC의 한 연애 프로그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연히 대타로 리포터를 하게 됐는데 당시 MC였던 김용만 씨가 이 서민정 씨 느낌이 좋다, 화면으로 왠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민정 씨가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결혼 소식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살 많은 재미교포 의사하고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이 치과 의사가 130년 전통을 가진 그 치과 원장으로 동양인으로 최초라 그러는데 은사님이 은퇴하면서 서민정 씨 남편에게 물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네. 서민정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서민정 씨 지금 미국에서 아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보면 그냥 선하잖아요. 네. 너무 귀여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네. 밝아서 표정도 밝고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기분 좋아지는 서민정 씨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네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쉽죠? 알겠어. 이번 주 좀 쉽다. 네. 아니, 나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빙고! 이분은 신림동에서 대학로로 인생의 방향을 확 튼 데뷔 26년 차 배우입니다. 아, 신림동이 이제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고시촌의 상징이고 대학로가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는 네. 곳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된 거네요. 신림동에서 대학로로 대학로로? 점프를 한 분.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배우 박성웅 씨입니다. 아, 예. 연기 너무 잘하시죠, 정말. 박성웅 씨도 뭐 외대 법대 나왔나 그러지 않았어요? 외대 법대요? 네. 그렇죠. 한국외대 법학과. 예. 당시에 96학번인데 96학번의 당시 기준으로 보니까 외대 법학과도 굉장히 커트라인이 좀 높았더라고요. 셌죠. 그럼요. 한양대 법학과라든가 건대 법학과하고 거의 뭐 그 중간 정도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주고등학교인데 여기 후배입니다. 그래서 뭐 수재들이 많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박성웅 씨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굉장히 수위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성우 씨가 이 법대를 진학하기 전에 전공을 바꿔가면서 대학을 2번 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고교 졸업 후에 박성웅 씨가요, 건국대 분자 생물학과 91학번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쳐서 대학을 2번이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성웅 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집안에 의사나 변호사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이 아들이었던 박성웅 씨 1학년을 마치고 이 입학을 한 다음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바로 입대를 하고 이후에 제대 후 다시 수능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력고사와 수능을 모두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6년 만에 한국외대 법대에 진학한 박성웅 씨, 정말 아버지의 바람대로 보통의 법대생들처럼 판검사를 목표로 아주 열심히 사법고시에 매달리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야, 이 분자생물학과 하면 이과인데 네, 법대는 그렇죠. 또 문과고 정말 이거 머리가 완전히 좋은 바꿨는데 와. 야, 이게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야말로 효자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네. 박성웅 씨가 그럼 어떻게 배우가 된 겁니까? 아버지 뜻에 따라 진학한 법대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박성욱 씨는 어느 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한 뒤 결국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고교 시절부터 선망해오던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 지금 떨고 있니? 최민수 씨처럼 되기 위해 연예인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치열하게 공부해서 법대에 진학을 했다가 사법고시 대신에 이제 꿈을 위해서 배우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성웅 씨 스스로 자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료들이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복권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복권 당첨될 만큼 너는 연기에는 굉장히 굴욕적인 할 길이 말이죠. 없다. 네, 그런데 박성웅 씨 성격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쿨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것, 법학과 출신에서 스스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다른 배역을 연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본인은 만족했다고 그럽니다. 야. 아니 느낌 있는 배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인생의 진로를 바꾼 걸 부모님한테 비밀로 했었다고요? 네, 배우를 준비하던 박성웅 씨가요,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이실직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박성웅 씨가 사실 공부를 하는 줄 알고 보약 지어서 보내고 생활비 만들어서 보내고 아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박성웅 씨, 3년 동안 이렇게 보약을 먹다 보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꾸 건강해져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오르는 이 무대 연극에 초대권을 보냈다고 해요. 박성웅 씨 아버지, 어머니 이 무대를 보시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셨지만 나중에는 이 공연장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공연을 섭렵하면서 우리 아들 열심히 해라 라면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지만 배우로 데뷔한 후에는 무명 시절이 좀 길었었잖아요. 네,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6년 자그마치. 와. 박성웅 씨는 이제 외대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대세였던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서울예대라든가 뭐 한양대, 중대, 연극영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연극영화과 출신들의 어떤 학연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연예계에서는. 그런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박성웅 씨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티기가. 97년에 넘버 3 건달역 배역 이름도 없습니다. 건달 3이라는 역할로. 우리 여기 나왔던 것도 모르겠어요. 네, 출연료가 3만 5천 원이었으니까 뭐 그런 시기를 거쳐서 16년이 지난 2013년에 신세계. 그야말로 드디어. 신세계를 만난 거죠. 예. 이 저 작품으로. 장면, 네. 네, 그렇습니다. 박성웅 씨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오랫동안 무명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비상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이라든가 비디오 대여점 이런 종업을 할지언정 연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힘들었을 텐데 본인 대학 동창들은 패스한 친구들도 있고 네. 업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럴 텐데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사실 주변과 나 스스로 비교를 하는 que 가장 힘들잖아요. 박성웅 씨는요, 아주 뚝심이 대단합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나는 쟤들과 노선이 달라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라. 나는 열심히 연기해서 판검사 연기할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 역시도 박성웅 씨에게 야, 너 겁먹들었어. 연기에서 어디다 쓰냐. 빨리 당장 공부해. 라는 조언을 할 정도였었다고 하는데요. 박성웅 씨가 인터뷰 때 오히려 돌아보고, 이 과거를 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뭔가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는 이 배우 한길에 대한 아주 이 고집과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웅 씨가 법대 출신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의외 학벌 반전남인 박성웅 씨가 화제가 된 건 뜻밖에도 졸업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하얀 정장에 노랗게 염색된 헤어스타일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두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학로에서 공연할 당시라 머리 염색과 귀걸이,
이거 다 생애 처음 해본 거였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약간 외국인 튀긴 티네요. 아니, 네. 근데 저희가 외대니까 저 외국인들 많이 약간 외국인 교수님 같기도 하고. 그런 머리에. 네. 박성 씨 여전히 바쁘죠? 네, 여전히 작품 활동으로 바쁘고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개봉을 자주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젠틀맨이라는 영화로 이미 한 차례 관객을 찾았고요. 이제는 박성광 씨 아시죠? 개그맨 박성광. 오, 네네네. 개그맨 알죠? 박성광 씨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에 어. 웅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또 주연으로 출연을 하니까요. 개봉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웅 씨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5번째 스타는 이번엔 이분과 닮은 꼴 스타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설용 씨잖아요. 설령 씨죠. 닮은 꼴이에요? 아, 닮은 꼴. 설용 씨? 바로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해서 전국 각지의 부녀 회장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분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5번째 주인공은 배우 이순아 씨입니다. 이순아 씨. 이순아 씨 맞아. 맞아, 이순아 맞아. 씨는 뭐 저 부녀 회장 장기 집권했죠. 18년 동안. 장기 집권. 근데 이분 법대 출신이군요. 네, 맞아요. 네. 47년생인 나이가 지금 꽤 되셨죠.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데요. 사실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벌레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파였던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수재는 아니고 어쨌든 이순아 씨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한 방에 다 대학을 당시에 시험을 봐서 했고 네. 역시 대학도 일지망에서 합격했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 동네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순아 씨는 왜 하필 법대 지원을 한 거예요? 일단 이순아 씨 공부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식상하지만 그날 배운 건 그날 바로 복습하고 예습을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었던 이순아 씨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판검사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그 꿈 덕분에 법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렇게 하면 집안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법대에 진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순아 씨뿐이 아니고 이순아 씨 형제들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네, 아마 오빠들한테도 영향을 받았겠죠. 오빠들이 뭐 한양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서울의대 출신이고요. 언니들도 뭐 경기여고라든가 이하여고 전부 다 공부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네, 뭐 지금은 법대에 다니는 뭐 여대생들 워낙 많지만 여학생들이 이순아 씨가 고려대 법대를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정말 좀 드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고려대 퀸카였다고. 외모가 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순아 씨 지금 봐보셔도 굉장히 이목구가 시원시원 도시형 미인으로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이 과거 이순아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대라 여학생이 없었다. 교내에서도 나는 희귀 품종이었다. 내가 지나가면 휘파람과 즐거운 비명이 이어졌다. 나 이성교제 많이 했다. 당시 있는 학생들은 막 돈가스, 커피, 영화 티켓을 사줬었다. 라면서 이 왕년의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대 퀸카가 그럼 어떻게 또 배우가 된 겁니까? 연극 동아리. 그러니까 법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끼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계기가 되면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극 동아리를 통해서 지은 사람들 앞에서 판사로나 뭐 검사로 있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대신에 연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러면. 네. 법전을 외우랬더니 그냥 대본을 외워버렸네. 그러니까 둘 다 잘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아 씨가 연기할 때 이 고려대 법대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요. 이순아 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배역을 주는 건 아니더라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친구들이 남편 발음 넣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법률 자문을 이렇게 구하고는 하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천이 분협 회장으로 그야말로 아까 얘기처럼 장기 장기 집권했던 집권, 네. 이순아 씨. 요즘에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순아 씨 2016년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후에도 정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 사랑의 힘으로 아주 꿋꿋하게 이 병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이 된 상황까지 기사화는 아직 많이 되지 않았지만요. 이순아 씨의 건강을 우리 모두 기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전원일기 요즘에 또 모여서 무슨 네, 프로그램 요즘 방송하죠. 모여서. 예. 네. 제가 김혜정 씨한테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사실 궁금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소식이 전혀 없는데 혹시 연락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원일기 출연자들이 다 다시 연락이 됐어도 네. 유일하게 이순아 씨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언니 하면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식을 일부러 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 법대 출신 배우들이 연예계에서 쓰임이 많을 것 같은 게 대본을 얼마나 잘 외우겠냐고. 맞아요. 암기력이. 법전 외우듯이 외워버리면 왜 배우들 왜 사극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대사 이만큼 있으면 맞아요. 내가 이걸 학생 때 공부를 해서 법대를 갔겠다 50에 패스했겠다 맞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하면 단어와 법대 출신 스타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도 좀 풀리고 오늘 휴일이라서 네. 많이들 어디 나가신 것 같아요. 어제 도로가 꽉 막혔었어요. 어제 차가 정말 많이 막혔죠. 오늘 기상 상황도 굉장히 좋고요. 야외 활동하기도 날씨 무리 없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